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외부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 이슈들이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저희가 낮에 전해드리는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국내 정치 이슈들도 전해드리고는 있지만은 저희의 특장점,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한국은 여기에 대응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그러한 통찰력을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국제정세와 안보 관련 뉴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미국과 중동,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의 메인 뉴스는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그야말로 학수고대하던 강력한 게임 체인저를 손에 넣게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에 앞서서 인텔리전스 브리핑 먼저 듣고 가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6천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시리아 대통령과 바레인 국왕도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찾아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 일정,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마중을 나와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이 6천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의 대미 투자, 물론 한 2,500억에서 2,700억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 완전히 망가졌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완벽한 관계 정상화에 들어갔고요. 미국과 사우디 간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였던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외교관계 복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빈 살만 왕세자 당신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면서 한 발 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산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가서 이런 세일즈를 시작을 하니까 시리아 대통령, 물론 임시 대통령이죠. 그리고 바레인 국왕도 현재 리야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과 관련된 포괄적인 협력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카타르와 UAE인데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 해군이 하원 군사위원회에 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 사업을 가속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네이비타임스 보도인데요. 해군이 뉴클리어 웨펀을, 즉 핵무기를 패스트트랙을 얹겠다, 그러니까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SLCM-N, 즉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인데요. 1990년대 초반까지는 미 해군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핵미사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토마호크가 퇴역하고 나서 미 해군의 실질적인 핵 투발 수단은 항공기에서 투발하는 B-61, 자유낙하식 폭탄,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밖에 없었는데요. 이것들은 플랫폼, 그 다음에 발사체 자체가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SLCM-N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직 발사기에서 얼마든지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 해군은 구축함이나 잠수함 거의 대부분의 수직 발사기 체계를 갖고 있죠. 어느 플랫폼에서나 핵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점을 제공해서 미 해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굉장히 높여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거를 발목을 잡아서 4년 동안 거의 진행이 안 됐었는데 미 해군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물밑에서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 사업도 본 궤도에 다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원래 목표대로라면 2034년까지 배치되는 건데 패스트트랙에 얹게 되면은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B-61 같이 생존성이 취약한 자유낙하식 핵폭탄 말고 SLCM-N과 같이 기습 발사가 가능한 핵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나 전투함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하는 그런 확장 억제 방안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을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 국방부가 오는 6월부터 B-61 13으로 명명된 전술 핵폭탄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B-61-12와 다르게 최대 이력이 360킬로톤까지 올라간 고정밀 핵폭탄인데요. 현재 생산되고 있는 12, 모드 12 버전은 50킬로톤까지가 파괴력의 한계입니다. 0.3에서 50킬로톤까지 폭발력을 세팅을 해서 전술적인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저위력 핵폭탄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13, 모드 13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B-61 계열의 파괴력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대신 신뢰성 그리고 명중률을 좀 더 높인 그런 버전인데요. 6월부터 초도 생산에 들어가서
각 항공기 플랫폼과의 통합 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보잉과 L3Harris가 카타르가 기증한 보잉 747-8 기종을 임시 에어포스1으로 개조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재앙이 될 것이다 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VC-25라고 해서 에어포스1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에 노후돼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플랫폼 도입 사업을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747-8 버전을 가지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미 공군은 이 747-8을 가지고 개조 개발하는 게 2034년에야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신형 기체를 빨리 내놔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카타르에서 공급한 이 기체를 가지고 간단한 개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항공기를 가지고 개조 개발하는 데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카타르가 준 15년 된 중고 기체를 가지고 그렇게 뚝딱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기능과 성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사실상 일반 여객기에 가까운 그런 불안정한 항공기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큰 개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이 외무장관 성명을 통해서 미국과의 회담에서 우라늄 농축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논의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미국이 지금 이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죠. 그리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핵심은 고농축 우라늄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거를 중단시키려고 하는데 일시 중단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즉, 시간을 끌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란도 북한식 모델처럼 시간을 끌면서 핵무기를 완성하려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특정 시설에 집중 공습을 가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하마스 지도자 야이르 시너르의 친동생인 모하마르 시너르가 이 공습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모하메드 시너르도 야히야 시너르처럼 하마스 군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에 그가 은거하고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군이 이 건물에만 벙커버스터 수십 발을 날렸다라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모하메드 시너르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가자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야히야 시너르도 굉장히 자신의 신변에 위험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공습, 자신의 동생이 죽는 걸 보면서 이제 인질석방하고 상황을 좀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시너르가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선언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것을 모두 요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5월 15일에 열리는 이스탄불 회담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자를 지정해서 파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현재로서는 푸틴 대통령이 별도의 특사를 임명하거나 외무장관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에 대한 카운터파트로 키스 켈로그 대사, 스티브 위코프 대사, 그리고 마르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담은 15일에 열리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튀르키예에 가 있고요. 에르도안 대통령을 먼저 만난 다음에 만약에 러시아 대표단이 오면 이스탄불에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로이터가 스톡홀름 경제전환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러시아의 전시경제 재정 부양책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시간은 러시아의 편이 아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자, 이 보도인데요. 지금 러시아 경제 세 가지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불투명한 자금 조달. 러시아 국가재정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국영 에너지 업체를 통해서 판매하는 천연가스와 석유 대금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오펙이 증산하고 전 세계적인 수요가 감소하면서 석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이것이 러시아 경제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조차도 그 돈이 어디에 지출되고 있는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제에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올리가르이나 실로비키들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죠. 이러한 불투명한 자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적인 자원이나 에너지가 있다면 이것을
전시 경제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에도 적절하게 제공을 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러시아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전시 경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1, 2년 정도 진행되고 끝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벌써 3년이 넘었죠. 이렇게 장기전으로 끌고 가게 되면 전시 경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국가의 부가 줄어들게 되면서 재정 완축 능력, 즉 국가의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러시아는 자신들이 자원이 굉장히 많고 인구와 땅덩이도 넓기 때문에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이터 그리고 스톡홀름 이 연구소의 보고서처럼 시간은 러시아 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리비아 동부 하프타르가 트리폴리를 향해서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비아 통합정부가 전국에 동원령을 선포하고 사실상 전면전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자, 리비아 내전, 카다피가 죽은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서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통합정부 트리폴리에 있죠. 그리고 동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군벌 출신인 하프타르가 이 리비아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트리폴리에서 이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암살을 당했죠. 알고 보니까 하프타르 반군의 소행이 아니라 이 내부 파벌,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내부 파벌 중에 하나가 반기를 들고 이 사람을 암살했다라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통합정부 내부에 분열을 틈타서 하프타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리비아 내전이 단순히 북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국가의 내전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요. 러시아가 시리아에 있는 거점을 다 잃었죠. 그리고 지금 그 핵심 거점을 리비아와 알제리 쪽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 하프타르 반군이 러시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하프타르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과 수입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러시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고 푸틴이 권력을 공고화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서 이 리비아의 내전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3년 가까이 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했던 그 게임 체인저를 드디어 손에 넣게 됐습니다. 몇 달 안에 우크라이나군에 실전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오매불만 기다려왔던 최강의 장거리 펀치를 드디어 손에 넣게 됐습니다. 최근 새 정부를 구성한 독일이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의 취임 전 공약대로 우크라이나에 고성능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공급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5월 1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했던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밝혔으며 독일 정부가 그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유러피언 프라우다가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독일 새 내각의 대변인 슈테판 코르넬리우스를 인용해 최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무기 지원 내역을 비밀로 붙이겠다고 밝힌 것은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코르넬리우스 대변인은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특정 무기 시스템 공급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지침은 타우러스 시스템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엇을 제공할지 적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군사 원조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고 특정 무기 체계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 뉴스 채널 NTV에 출연해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 나의 리더십하에서 무기 공급과 무기 체계에 대한 논쟁은 이제 대중의 눈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표현으로 향후 보안을 유지하는 속에서 타우러스가 공급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군도 운영 중인 타우러스 KPD-350 미사일은 사거리 500km의 현존 최강 공대지 순항 미사일 중 하나인데요. 적의 밀집 방공망을 돌파해 요새화된 중요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인 만큼 대단히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마하 1에 가까운 고속으로 저공 비행하면서 강화 콘크리트를 무려 6m나 관통할 수 있는 특수 탄두를 싣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발사될 경우 러시아의 방공망을 극복하고 크렘린 핵심부에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독일의 타우러스 지원 결정은 최근 유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휴전 회담에 응하라는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측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푸틴 대통령도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난 5월 10일 영국, 독일, 프랑스 정상이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신임 독일 총리죠.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제공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메르츠 총리는 지난 독일 총선에서 자신들이 승리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타우러스 미사일 공유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총리 취임이 확정된 다음에도 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공급하겠다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본인이 직접 키이우에 가서 그 언급을 했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독일 정부 대변인, 이 사람은 언론인 출신인데 5월 8일자로 독일 정부 대변인이자 공보국장으로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코르넬리우스 대변인이 향후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무기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장거리 미사일도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독일이 공급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타우러스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해당 기사에도 타우러스가 공급이 된다라는 워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받았던 미사일들, 에이테킴스도 있고 스톰 섀도우도 있는데 이 타우러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스톰 섀도우, 프랑스의 스칼프 같은 경우에는 원형은 사거리가 560km인데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이 스톰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250km 정도로 축소된 버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사일 가지고 케르치 대교와 같은 전략적 표적을 타격할 수가 없었고요. 당연히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은 엄두도 내지 못하겠죠.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크렘린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 약 500km 정도 되는데 모스크바를 타격하려면 그 정도 사거리는 나오는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공급된 에이테킴스 미사일 두 종류가 공급됐습니다. 165km짜리하고 300km짜리가 공급이 됐는데 사실 이거는 자탄을 이용해서 광역 제압하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특정 거점에 대해서 핀포인트 타격을 하는 데는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생각보다 이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굉장히 적게 줬죠. 원래 미국이 프리즘 미사일로 이 에이테킴스를 대체를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재고들 중에 최소 1200에서 1400발 정도는 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종료될 때까지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50발 정도밖에 주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우러스 미사일이 굉장히 무서운 것은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에 크렘린을 미터 단위 오차로 굉장히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일단 사거리도 굉장히 길고요. 형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RCS 감소 대책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그런 고성능 미사일에서 본 것처럼 터콤, DSMAC이라는 지형 대조 추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고도로 마치 산이나 건물을 타고 넘듯이 초저공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저공 비행 물체 굉장히 쥐약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저속, 저고도 자폭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까지 날려보내는 그런 저속 저고도 자폭 드론은 시속 120에서 150km 정도의 속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타우러스 미사일은 마하 0.9 시속으로 환산하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날리고 있는 그런 저속 드론들의 9배에서 10배 가까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죠. 그리고 최적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러시아의 방공망이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자, 이 그림은 타우러스 시리즈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즉 탄두에 대해서 도식해 놓은 그림인데요. 우크라이나에 공급될 수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KPD-350 버전, 즉 우리 공군도 운용하고 있는 관통 탄두 버전입니다. 독일 공군도 주로 이것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량은 약 600발 정도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카키색 부분이 미사일의 본체고요. 내부에 까만색으로 연필 심처럼 들어있는 것이 메피스토라고 하는 특수 관통 탄두입니다. 강화 콘크리트를 무려 6m나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벙커를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폭발해서 내부에 있는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미사일을 북한의 지하시설, 지하 벙커 파괴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군의 실사격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대단히 강력하죠. 이런 게 크렘린 외벽에 가서 한 방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푸틴의 집무실 그리고 회의장 같은 거는 그냥 흔적도 없이 날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타우러스 미사일, 우크라이나 공군의 어떤 플랫폼에 장착이 돼서 운용이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후보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우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소련제 수호이 24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톰 섀도우하고 타우러스 간에는 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수호이 24의 날개에 장착해서 쓰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제공기였는데 현재는 제이담이나 SDB 같은 정밀 유도 폭탄을 투발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수호이 27, 이것도 구소련제입니다. 여기에 동체 하부에다가 장착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덩치가 워낙 크고 출력이 좋기 때문에 1.5톤 정도 되는 타우러스는 시스템 통합 작업만 무리 없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투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F-16인데요. 이거는 미국이 허용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 타우러스 미사일의 제조사에 따르면, 그리고 스웨덴 사브라는 방산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F-16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그리펜 전투기에도 이 타우러스 미사일이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이 F-16 전투기에도 이 타우러스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스템 통합 작업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모스크바를 타격하는 혹은 타격을 위협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우크라이나가 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손에 넣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쓸만한 협상 카드 하나를 얻게 됐다는 건데요. 독일이 지금 와서 이 미사일을 공급하는 것은 미국 그리고 유럽 각국이 러시아에 계속 종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유럽도 피로감이 굉장히 심하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다들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협상장에 나와서 단판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독일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협상 카드를 쥐어주게 되면 푸틴 대통령도 뭔가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움직임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 디펜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